런던 남부의 거대한 유리 건축물인 크리스털 팰리스 안팎은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핸델의 웅장한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이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합창단과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대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관객들은 눈앞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소리의 해일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무려 90m나 떨어진 기자석 구석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기묘한 장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조지 구로 대령이 설치한 이 기계에는 기다란 나팔이 달려 있었고, 나팔 끝으로 들어온 공기의 미세한 진동은 얇은 진동막을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막에 연결된 날카로운 바늘은 윙윙거리며 회전하는 밀랍 원통 표면 위를 긁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홈을 파내려 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잦아들자 사람들은 코트를 챙겨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소리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연주자의 손길이 멈추고 입술이 닫히는 순간 허공의 공기 진동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일회성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음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지 구로의 원통 위에는 4,000명의 합창을 100야드 이상 떨어진 곳에서 녹음했다는 육성 기록과 함께 핸델의 합창 소리가 고스란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형 도서관의 아카이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이 지글거리는 소리는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규모 클래식 공연의 실황 녹음입니다. 이날의 낡고 희미한 합창 소리는 단순히 신기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음악이라는 예술이 현장에서 한번 소비되고 많은 공연에서 물리적 매체에 담겨 무한히 반복 판매되는 공산품으로 성질이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을 증명합니다. 축음기는 어떻게 한번 사라지면 영영 되돌릴 수 없던 소리를 포획하여 공장에서 대량 복제하고 전 세계의 거실로 유통하는 거대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축음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거대한 음악 산업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의 중심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현장 공연과 종이에 인쇄된 악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오페라단과 교향악단은 마차와 기차를 타고 도시를 순회하며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작곡가와 악보 출판업자들은 새로 작곡된 유행가의 악보를 대량으로 인쇄해 가정과 교회, 당시 중산층 가정의 거실에서 새로운 유행가를 듣고 싶다면 레코드판을 트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악보를 사야만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복잡한 음표를 읽을 줄 알아야 했고, 훈련된 손가락으로 직접 건반을 눌러야만 비로소 음악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명한 프리마돈나가 런던이나 파리에서 부른 매혹적인 아리아를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똑같은 목소리와 감정으로 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악보는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음악을 국경 넘어 멀리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보가 전달하는 것은 음악의 설계도일 뿐 소리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베토벤의 악보를 사더라도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피아노 실력과 악기의 상태,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른 수준의 음악이 나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에서 규격화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시와 기업이 팽창하는 시대였음에도 음악만큼은 여전히 사람이 그 시간, 그 공간에 직접 존재하며 땀 흘려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 수공업적인 서비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한계를 처음으로 뚫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1877년 에디슨은 본래 전신 기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 메시지를 모스 부호 형태로 종이띠에 눌러 기록한 뒤 이를 빠른 속도로 반복 전송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전화기 송화기의 얇은 진동막이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을 관찰하고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진동막의 떨림을 뾰족한 바늘로 전달해 부드러운 물질 표면에 파이게 만든다면 소리의 파형을 물리적으로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석 기계공인 존 크루시에게 엉성한 스케치 한 장을 건네며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기계에는 음박 주석박을 단단히 감은 노쇠 원통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커다란 나팔에 대고 영국의 전래동요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네를 큰 소리로 외치며 크랭크를 돌리자 바늘이 주석박 위를 누르며 홈을 팠습니다. 이후 원통을 처음 위치로 되돌리고 바늘을 다시 홈 위에 가볍게 올린 뒤 크랭크를 돌리자 나팔을 통해 에디슨의 탁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소리를 물리적으로 기록하고 다시 재생해낸 인류 최초의 실용적인 죽음기 틴포일 포노그래프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발명품을 손에 쥐고도 초기에는 에디슨조차 이 기계가 훗날 거대한 음악 산업을 탄생시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이 1878년 잡지사 기고문을 통해 밝힌 죽음기의 10가지 예상 용도를 보면 1순위는 사업가들이 비서에게 편지를 구술할 때 쓰는 음성 타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책, 위대한 연설가의 육성 보존, 외국어 발음 교육 장치, 심지어 임종을 앞둔 가족의 마지막 유언을 영원히 보존하는 기록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악 재생은 후순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죽음기가 대중적인 음악 매체로 자리 잡기에는 치명적인 기술적 상업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첫째로 주석박은 내구성이 형편없어서 몇 번만 재생하면 홈이 뭉개져 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게 변했고 쉽게 찢어졌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연구소에서 밀랍 왁스로 코팅된 원통형 실린더를 개발하면서 음질과 내구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초창기 왁스 원통 실린더 시대에 상업용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원본 하나를 찍어서 수천 개로 복제하는 프레스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녹음실에 오면 그의 앞에는 10대에서 15대의 죽음기, 나팔이 반원형으로 빽빽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한번 부르면 동시에 돌아가는 10여 대의 기계가 10여 개의 원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음반 회사가 특정 노래의 원통을 1000개 팔고 싶다면 가수는 10대의 기계 앞에서 무려 100번이나 똑같은 노래를 목이 쉬도록 반복해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 때문에 초기 음반 가격은 매우 비쌌고 음악가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소리를 허공에서 붙잡아 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물처럼 싼 값에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병목을 완벽하게 해결하며 음악 산업의 룰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인물은 독일 하노버 출신의 미국 이민자 발명가 에밀 베를리너였습니다. 베를리너는 에디슨의 원통형 실린더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꿰뚫어 보았고 1887년 그래모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녹음장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입체적인 원통 대신 평평한 원판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바늘이 홈의 깊이를 위아래로 깊어졌다 얕아졌다 하며 판에는 에디슨의 수직 절각 방식 대신 원판 표면을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흔들며 일정한 깊이의 나선형 홈을 새기는 수평 절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리너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원통을 원판으로 납작하게 눌렀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평한 원판 모양이 제공하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베를리너는 아연 원판에 산성 용액을 부어 소리홈을 식각하는 방식을 썼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본 마스터 디스크를 바탕으로 단단한 금속으로 된 음각 틀 스탬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금속 스탬퍼를 거대한 증기 프레스 기계에 장착하고 그 사이에 부드러운 합성수지 반죽을 넣고 쿵 찍어내면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미세한 홈을 가진 복제 음반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와플 기계에서 와플을 구워내듯, 도장으로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듯 단 한 번의 가창이 수백 장, 수십만 장의 똑같은 공산품으로 복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과 음악사가들은 베를리너의 평판식 디스크 시스템을 가리켜 금형을 이용해 무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인류 최초의 상업적 녹음 매체로 평가합니다. 이 압도적인 복제 기술의 등장은 음악이라는 상품의 생산비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라이브 공연 비즈니스에서는 관객이 늘어나 수익을 더 내려면 더 거대한 극장을 임대하고 더 큰 무대 장치를 만들어야 했으며, 같은 가수의 노래를 뉴욕과 런던에서 동시에 팔려면 가수의 몸을 반으로 쪼개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가수의 시간과 체력이라는 한계 비용이 고스란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리너의 프레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반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수는 방음 처리가 된 녹음실에서 단 한 번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하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 원본을 만드는 데는 가수의 막대한 개런티, 훌륭한 연주자들의 섭외비, 유능한 녹음 기술자의 인건비 등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스터 틀이 완성되고 나면 두 번째 복제 음반부터 10만 번째 복제 음반까지는 오직 프레스 기계를 돌리는 전기세, 값싼 플라스틱 원료비, 그리고 종이 포장지 비용이라는 한없이 영에 수렴하는 한계 비용만이 추가될 뿐이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훌륭한 녹음, 마스터피스의 초기 개발비를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잘게 쪼개어 나눌수록 음반 회사의 이윤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음악은 공연자가 땀 흘리며 그때그때 새로 구워내는 일회성 서비스에서 완벽한 원본 하나를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무한 복제해 마진을 남기는 근대적 공업 제품으로 그 존재론적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재생기 축음기와 소프트웨어 음반은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축음기라는 기계를 거실에 들여놓은 가정은 그 기계가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새롭게 발매되는 신곡 음반을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음반 회사가 카탈로그에 흥미로운 오페라, 코믹송, 군악대 연주 등 들을 거리를 풍성하게 채워 넣을수록 사람들은 축음기라는 하드웨어를 구매할 강력한 이유를 얻었습니다. 이는 훗날 질레트가 면도기 본체를 싸게 팔고 소모품인 교체용 면도날을 평생 반복해서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수익 모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계를 한번 팔고 끝나는 1차원적 제조업이 아니라 기계가 존재하는 한 소비자로부터 푼돈을 끝없이 수금할 수 있는 영악하고도 거대한 소비체계, 즉 플랫폼 비즈니스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음반 시장은 하나의 평화로운 표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슨과 컬럼비아 레코드는
기존의 왁스 원통형 실린더 진영을 굳건히 지켰고, 베를리너가 설립한 그래모폰 컴퍼니와 엘드리지 존슨의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는 평평한 원판 디스크 진영을 이끌며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기계 제조사마다 바늘이 홈을 파는 방식, 회전 속도 RPM, 음반의 지름이 제각각이었고, 심지어 에디슨의 실린더는 베를리너의 원판 축음기에서는 아예 재생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십 건의 복잡한 특허 소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기계 규격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향후 전 세계 소비자들이 평생 구입할 음반 시장의 독점권과 천문학적인 로열티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과 미디어 학자들은 원통형과 디스크형 사이에 이 피 튀기는 경쟁을 가리켜 훗날 VHS와 베타맥스 혹은 블루레이와 HD DVD가 벌인 미디어 포맷 전쟁의 첫 번째 역사적 사례로 꼽습니다. 수십 년의 경쟁 끝에 결국 최후의 승자는 베를리너의 평평한 디스크였습니다. 음질 면에서는 홈의 깊이가 일정하여 왜곡이 적었던 에디슨의 원통이 오랫동안 우위를 점했으나 소비자들은 음질보다 편의성과 비용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둥근 원판은 서재 책장에 책처럼 꽂아서 보관하기 훨씬 편했고, 배나 기차로 대량 운송할 때 공간을 적게 차지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음반 중앙 빈 공간에 종이 라벨을 붙여 곡의 제목과 가수의 얼굴, 음반 회사의 화려한 로고를 인쇄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레스 기계로 순식간에 찍어내는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 덕분에 가격 경쟁력에서 원통은 디스크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음반 업계는 새로운 신소재를 찾아 나섰고, 1895년 베를리너는 니켈로 도금한 금속 스탬퍼를 견딜 수 있으면서도 미세한 소리 홈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기적의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셸락이었습니다. 흔히 레코드판 하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비닐을 떠올리지만 비닐이 상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무려 반세기 동안 세계 음반 산업을 지배한 SP 음반의 핵심 원료였던 셸락은 공장에서 합성된 물질이 아니라 놀랍게도 동양의 숲에서 온 천연 수지였습니다. 셸락은 인도와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에 자생하는 특정 나무에 기생하는 락각 지진디라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뿜어내는 분비물입니다. 이 작은 벌레들이 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설한 단단한 수지 껍질을 현지의 노동자들이 일일이 칼로 긁어모아 열을 가해 정제한 것이 바로 셸락이었습니다. 수천만 장의 셸락 음반을 전 세계로 찍어내기 위해 서구의 거대 음반 회사들은 동남아시아의 숲에서 노동자들을 동원해 곤충의 분비물을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거대한 선박에 실어 런던과 뉴욕의 프레스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서구 문명의 정수로 여겨지던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교향곡, 이탈리아 테너의 세련된 오페라 아리아가 런던과 뉴욕의 고풍스러운 거실에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인도의 덥고 습한 정글 속에서 벌레의 분비물을 긁어모으는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 무역망과 노동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죽음기는 단순히 녹음실 안에 마이크와 프레스 공장 안의 기계로만 이루어진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음반 산업의 부상은 해상 운송로, 아시아의 산림 자원 수확량, 영국의 식민지 경영과 깊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세계사적 수레바퀴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셸락이 오직 음반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구의 광택제,
전선의 절연제 등으로 널리 쓰이던 쉘락 시장에 20세기 음반 산업이라는 폭발적인 거대 수요처가 추가된 것입니다. 프레스 공장과 쉘락 공급망이 확보되자 이제 음반 회사들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무엇을 찍어낼 것인가? 즉, 풍부한 음악 콘텐츠의 확보였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쉬지 않고 같은 음반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었지만 사람의 변덕스러운 귀는 같은 노래만 평생 듣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새롭고 매혹적인 소리들이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음반 회사들은 무거운 녹음 기계와 밀랍 마스터 디스크, 그리고 유능한 녹음 기술자들을 커다란 증기선에 태워 세계 곳곳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극장, 비엔나의 왈츠 연주장, 러시아의 궁정 악단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부족 음악, 인도의 전통 악기 연주, 그리고 보드빌 극장의 코미디언과 시끄러운 길거리의 군악대 소리까지 돈이 될 만한 소리라면 무엇이든 원판 홈에 새겨 넣었습니다. 음악은 특정 계층만이 접근할 수 있던 지역의 극장과 폐쇄적인 살롱에서 빠져나와 누구나 돈만 내며 넘겨볼 수 있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의 목록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음반 회사들이 발간하는 두꺼운 카탈로그에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곡의 제목, 가수의 이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품 번호와 가격이 선명하게 인쇄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극장에 가서 연주의 날짜를 확인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카탈로그의 음반 번호를 골라 우체국을 통해 음악을 주문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콘텐츠 발굴 경쟁 속에서 음반 산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순간이 탄생합니다. 1902년 4월 11일 영국의 그래모폰 컴퍼니 소속 수석 녹음 기술자였던 프레드 가이스버그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랜드 호텔 방에서 당시 떠오르던 젊은 테너 엔리코 카루소와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 본사는 무명에 가까운 이탈리아 성악가에게 100파운드라는 너무 큰 거액의 녹음료를 지불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지만 가이스버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자비로 녹음을 강행했습니다. 카루소는 작은 호텔방에 임시로 세팅된 커다란 나팔 앞에 바짝 다가서서 특유의 황금빛 목소리로 폭발적인 감정을 담아 10곡의 오페라 아리아를 열창했습니다. 결과는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대성공이었습니다. 축음기의 조악한 나팔과 진동막은 신기하게도 카루소의 크고 묵직한 바리톤성 테너 음색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박력 있게 잡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긴 디스크는 유럽 전역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카루소가 죽기 전까지 그가 남긴 260여 곡의 녹음은 무려 수백만 장의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카루소는 음반이라는 대량 복제 매체가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글로벌 팝스타였습니다. 과거의 성악가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면 수주일에 걸쳐 거친 바다를 건너 뉴욕에 도착한 뒤 며칠간 직접 공연을 해야만 했지만 카루소는 굳이 모든 나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가 밀라노나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한 번 부른 노래는 둥근 원판에 갇힌 채 화물선에 실려 전 세계의 거실로 배달되었습니다. 음반 회사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테너라며 자사의 축음기 기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묶어 팔았고 사람들은 카루소의 목소리를 집에서 듣기 위해 기꺼이 비싼 축음기와 음반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 아티스트의 가치와 수입 구조도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졌습니다. 음반 발명 이전 공연 예술가의 한계 수입은 오직 그가 서 있는 극장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관객 수, 그리고 그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육체적인 공연 횟수에 철저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한 번에 2,000명 이상의 관객에게 노래를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반 시스템에서는 카루소가 단 한 번 목청을 돋우어 부른 노래를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무한대로 복제하여 동시에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압도적인 재능과 인지도가 확보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 개의 프레스 공장과 수천 개의 음반 소매점이 동시에 그 이름 하나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무명 가수 수백 명의 원판을 조금씩 찍어내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소수의 글로벌 메가스타에게 마케팅 예산을 집중하여 그들의 음반을 수백만 장씩 찍어 파는 것이 물류와 재고 관리, 홍보 비용 측면에서 훨씬 남는 장사였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비싼 음반을 살 때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카탈로그에서 이미 익숙하고 유명한 이름만을 골라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극소수의 가수는 더 좋은 녹음 기회와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독식했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음악가들은 철저히 도태되었습니다. 음반 산업은 음악이라는 무형의 소리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세라는 현대적인 개념의 스타덤 자체를 대량으로 찍어내어 유통하는 괴물 같은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음악을 담아내는 기계의 물리적 규격은 반대로 그 안에 담기는 음악 자체의 형태와 창작 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원통형 실린더나 10인치짜리 평판 디스크 한 면이 기록할 수 있는 소리의 길이는 바늘이 나선형 홈의 안쪽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껏해야 3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도입된 12인치 디스크도 4분에서 5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클래식 교향곡이나 장대한 오페라의 한 악장을 통째로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초기 음반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여러 개의 쪼개진 디스크 양면에 나누어 싣고는 여러 장을 묶은 두꺼운 앨범 형태로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교향곡을 듣던 청취자들은 음악이 한창 클라이맥스로 향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축음기에 바늘을 들어 올리고 판을 뒤집거나 갈아 끼워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반면 소비성이 강한 대중가요와 블루스, 코미디 공연 등은 기계가 허락한 2/3분이라는 엄격한 포맷 안에 곡 전체가 기승전결을 갖추어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압축되고 재단되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음반을 통해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 전주를 길게 늘어뜨리는 대신 곧바로 청자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렬한 멜로디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지루한 즉흥 연주는 과감히 잘려나갔고, 정해진 바늘이 홈의 끝에 닿기 전에 곡의 클라이맥스를 터뜨리고 깔끔하게 페이드아웃하며 끝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음악이 오직 음반의 물리적 크기 때문에 3분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음반 이전의 민요나 가곡들도 3-4분짜리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원판 한 면이라는 규격화된 상품 단위는 20세기 내내 대중음악의 길이와 편곡, 곡의 기승전결 구조에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음악가들이 기계의 홈에 맞춰 곡을 잘라내고 붙인 만큼 대중들의 귀와 감각 역시 기계가 정해준 3분이라는 호흡의 길이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오늘날 스트리밍 시대에 이르러서도 대중음악의 평균 길이가 여전히 3분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00년 전 SP 음반이 남긴 거대한 관성의 흔적입니다. 음악이 실체가 없는 소리에서 손에 쥐고 사고 팔 수 있는 물리적 상품으로 변모하자 곧이어 법정과 의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음반회사가 작곡가의 허락 없이 그의 곡을 노래하는 가수를 섭외해
음반을 수만 장 찍어다 팔 때 대체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하는가? 19세기 후반까지 존재하던 기존의 저작권법은 오직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종이 악보의 복제와 출판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읽어내는 원통의 요철이나 원판의 홈은 아예 법의 레이더망 밖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혼란은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음반이 아니라 자동 피아노용 종이 롤이었습니다. 악보 출판사가 롤 제조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종이 롤에 뚫린 구멍은 사람이 맨눈으로 읽을 수 있는 악보가 아니므로 당시 법률상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형태의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피아노 롤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이는 바늘이 긁고 지나가야만 소리가 나는 축음기 음반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음악을 무단으로 찍어 팔아도 기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대한 법적 구멍을 폭로한 셈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의회는 이듬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1909년 제정된 새로운 미국 저작권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을 기계적으로 복제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권리를 마냥 작곡가에게만 독점시키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거대 악보 출판사나 특정 음반 회사가 한 곡의 녹음 권리를 영원히 틀어주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강제 타협안을 법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정 허락 조항이었습니다.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녹음하도록 허락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어떤 음반 회사라도 원작자의 허락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법이 정한 사용료인 음반 한 장당 2센트만 꼬박꼬박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곡을 리메이크하여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2센트의 규정은 작곡가에게 정당한 복제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음반 회사들이 자유롭게 곡을 가져다 쓰며 시장을 키울 수 있게 만든 절묘한 절충안이자 오늘날 현대음악 산업의 로열티 분배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계적 이용 허락 제도의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국가는 이 법을 통해 단순히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방어해 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의 음악이 공장에서 플라스틱으로 복제되어 팔려나갈 때마다 한 장, 두 장 수량을 세고 그에 비례해 동전을 계산할 수 있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규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대중음악이라는 예술은 현장에서 악기를 연주해보는 1차원적인 공연 수입과 종이 악보 판매액을 넘어 거대한 프레스 공장의 생산량에 따라 무한 증식하는 권리 수입 로열티라는 거대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무형의 음악이 비로소 변호사의 계약서와 회계사의 장부 위에서 수량으로 계산되고 거래되는 완벽한 금융자산으로 재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음반 산업의 황금기는 새로운 기술의 파도 앞에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늘의 전파를 타고 거실의 나무 상자로 파고드는 라디오 방송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3분짜리 음반 한 장을 사거나 판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이얼만 돌리면 방송국이 알아서 최신 유행가부터 교향곡까지 온갖 음악을 쉴 새 없이 무료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음반회사 경영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위협이자 무료 경쟁자로 간주하고 라디오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DJ가 반복해서 틀어주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진 노래일수록 다음날 음반 매장에서 그 노래의 레코드판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음반의 파괴자인 동시에 전국의 수천만 청취자에게 음악을 공짜로 들려주고 음반 소유욕을 자극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광고판이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라디오의 충격에 더해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한파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가계 소득이 반토막이 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음기와 음반처럼 사치스러운 유흥제에 지갑부터 굳게 닫았습니다. 미국 음반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라디오라는 대체제 하나 때문이 아니라 공짜 라디오 방송, 소리가 나오는 유성영화의 등장, 그리고 파멸적인 경제 침체가 동시에 들이닥친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거대 기업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고 싸우는 대신 그것을 통째로 삼켜 흡수하는 융합의 길을 택했습니다. 1929년 라디오 기기 제조와 방송망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거대 통신기업 RCA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미국 최대의 음반회사 빅터 토킹머신을 전격적으로 인수합병하여 RCA 빅터라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1931년 오랫동안 피 터지게 싸우던 앙수 그래모폰 컴퍼니와 컬럼비아 그래포폰이 생존을 위해 합병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이어지는 EMI를 탄생시켰습니다. 단순히 판을 찍어내던 1세대 음반 회사를 넘어 녹음 스튜디오와 프레스 공장, 축음기와 라디오 수신기 제조, 심지어 전파를 쏘는 방송국과 전기 기술까지 한 기업 지배구조 안에 수직 계열화하여 묶어버린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거대 미디어 복합기업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축음기라는 낡은 기계가 창조해낸 거대한 산업 생태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저 음악을 담는 그릇의 형태만을 영리하게 바꾸어가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에디슨의 왁스 원통은 베를리너에 거친 쉘락 디스크가 되었고, 쉘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매끄러운 플라스틱 비닐 LP 롱플레잉 레코드로 바뀌었습니다. 비닐 레코드는 이후 카세트 자기 테이프를 거쳐 은빛의 컴팩트 디스크 CD로, 다시 실체가 없는 디지털 MP3 파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의 스트리밍 데이터로 그 자리를 끊임없이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30년이 넘는 그 길고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도 음반 산업의 심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근본 원리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음실에서 단 한 번 생산된 완벽한 소리의 마스터피스를 기술과 자본의 힘을 빌려 가능한 한 많은 대중에게 무한히 반복해서 전달하고, 그 복제와 재생의 횟수만큼 철저하게 돈을 거두어 들인다는 자본주의적 복제 비즈니스의 정수입니다. 축음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세상에서 음악은 오직 피와 살을 가진 연주자가 땀 흘려 노래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의 중력에 단단히 묶여있는 덧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디슨의 낡은 틴포일과 베를리너의 거친 아연 원판은 음악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이 곧바로 음악이 하늘의 새처럼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와 청취자의 귀 사이에는 이제 거대한 장벽들이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가수 중 누구의 목소리를 녹음실에 세울지 결정하는 음반회사의 엘리트 자본, 곡의 길이를 3분으로 잘라내고 음반의 크기를 결정하는 공장의 기술 규격, 그리고 소리가 한 번 복제될 때마다 2센트의 동전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 촘촘하게 계산해내는 국가의 법률과 계약서가 음악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허공으로 영원히 흩어지던 덧없는 소리를 밀랍 원통의 작은 홈 속에 꼼짝 못하게
붙잡아두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를리너는 그 붙잡힌 소리를 무거운 금속 프레스로 꽝꽝 내리쳐 하루에 수만 장씩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연금술을 완성했습니다. 음반 회사는 살아 숨쉬는 사람의 예술적 감정과 목소리 위에 바코드 같은 상품 번호와 차가운 가격표를 찍어전 세계 카탈로그에 유통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멜로디가 세상 어딘가에서 한 번 복제되고 재생될 때마다 누구에게 얼마의 달러를 송금해야 하는지 정교한 자본주의의 룰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금기의 역사에서 발견해야 할 진짜 위대한 발명품은 그저 나팔이 달리고 바늘이 돌아가는 조악한 고철 덩어리 기계장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추상적인 감정과 소리라는 무형의 예술을 포장재에 담아 수백만 번이고 똑같이 복제한 뒤 전 세계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해내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시스템의 발명이었습니다. 1888년 어느 여름날 런던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4,000명의 합창단이 뿜어냈던 압도적인 소리의 향연은 단 몇 분 뒤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대 구석에 놓인 작은 왁스 원통에 깊게 새겨진 희미하고 지글거리는 호문, 이제 음악이라는 예술이 두 번 다시 단 한 번의 공연만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성 낭만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냉혹하고도 분명하게 세상에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음악을 듣기 위해 무거운 셸락 음반을 뒤집거나 태엽을 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볍게 한번 누르기만 하면 미국의 팝스타나 한국의 아이돌이 부르는 똑같은 노래가 서울, 뉴욕, 파리, 도쿄 등 세계 곳곳에 수억 개, 이어폰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재생되는 마법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고 감동하는 이 찰나에 진정으로 막대한 불을 끌어모으고 있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3분짜리 멜로디와 가창력을 뽐내는 매력적인 가수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에디슨과 베를리너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130년이 넘도록 그 노래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로 끝없이 복제하고 광섬유 해적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하며 매달 구독료를 쓸어 담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과 굳건한 음악 산업의 시스템일까요?